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등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군기 지원 등도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 수사는 물론 인터폴 등 국제경찰기구와의 합동작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산 16개 구군을 누비는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보도에 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는 게 관례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증언을 압박했습니다.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례 없는 삼권분립 파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하자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은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증언한 사례가 없다며 질의에 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법사위는 여야의 고성과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답변 없이 자리를 지키다가 1시간 반 만에 이석했습니다.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뭐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 전용기 보내가지고 500명 다 구출해서 그렇게 이제 귀국시켜야.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공사계약 파기 과정과 또 법적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부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 현대건설의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는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사례라며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정상화를 묻는 의원 질의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며 속도만큼이나 의견 조정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5분 도시 구현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를 빌려 타는 공유 전기차 사업이 부산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산시가 시설까지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운영을 맡은 업체는 사라지고 시설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전형석 기자입니다. 오토바이처럼 생긴 초소형 공유 전기차. 지역 민간업체가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차를 빌려주는 이른바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 도시 시책과 맞아떨어지자 부산시는 업체와 협약을 맺고 대중교통 환승 할인과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3억 원을 들여 주차, 충전 시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철도 승객이 공유 전기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충전식 주차 박스를 도시철도역 주변에 설치하여 공유 모빌리티 시범 지역을 조성하고. 하지만 이 사업 채 3년도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업체 사무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를 빌릴 때 쓰는 스마트폰 앱은 먹통이고 전기차 수십 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유 전기차가 없으니
부산시가 애써 만든 주차 충전 시설마저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이곳에는 220V 충전 시설이 설치돼 일반 전기차와는 규격이 달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입니다.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없더라고요. 부산시도 답답한 실정.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안에는 들어있기는 한데 법령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게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닫아버리고 이러면은 저희가 관리 자체가 하기가 힘든. 15분 도시 핵심 시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유 전기차 사업. 업체는 떠나고 돈 들인 시설은 애물단지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인터폴 등 국제경찰기구와의 합동작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수사 공조를 위한 경찰관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해외 경찰기관에 파견 나가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제도로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하는 만큼 현지 발생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또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잦은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 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인력이 3명뿐이라 급증하는 범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20대 대학생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국가수와 합동으로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부검을 추진하는 형사사법 공조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F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당국과의 협조 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이 크게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 30대 남성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 있고 7층 복도 벽면 여기저기엔 혈흔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유모 씨가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대기 안에서 사고가 났으니 집에 대기하고 있고 나가지 말고 1층도 나가지 마라. 무서워가지고 배달도 떨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 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유 씨는 위층 가족이 타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이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습격을 받은 가족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가까스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유 씨는 범행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상 동기나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의 입학 시험, 이른바 4세 또 7세 고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교육부가 최근 이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학원들이 입학 시험의 이름만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교육계 이런 움직임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의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목동과 분당 등 6곳에 지점을 둔 학원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시즌에 말씀드렸듯이 1년 커리큘럼이고요. 합격할 경우에는 결과가 따로. 지난달 초 이 학원은 전 지점에 공지 메일을 보내 기존 입학시험의 명칭을 반배정 평가를 뜻하는 CMC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기존의 합격, 불합격 표현도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관련 규제 강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학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입학시험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문제 난이도나 합격자를 걸러내는 방식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명시만 바꿨고 그 안 내부는 다 똑같아요. CMC가 뭐냐고도 물어보시면 입학 테스트인데 이제 CMC로 저희 그렇게 쓴다. 또 다른 학원 역시 입학시험을 진단평가로 이름만 갈아 끼웠습니다. 교육부가 유아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학원들이 꼼수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교육 업체가 몰려있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고작 7명이 학원 3,100여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영유아 사교육 문제 대응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환율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달러에 1,430원 선을 넘기자 외환당국이 1년 반 만에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1달러에 1,425원, 주간 거래종가 기준 4월 2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5원 정도 또 올랐습니다. 그나마 외환당국이 개입해 상승세를 누른 결과입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1달러에 1,434원까지 올랐습니다. 9월 30일 주간 종가와 비교하면 2주 만에 40원 가까이 뛴 겁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오후 1시 10분쯤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의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기재부와 한은이 공식 메시지를 낸 건 지난해 4월 16일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후 환율은 상승폭을 다소 줄였고 1,4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한미 관세 협상 결론이 지연되는 데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이 또 부각되면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파장이 미칠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평균 환율은 1달러에 1,412원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져 연평균 환율이 1,400원을 넘기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394원보다 높아집니다. 1달러에 1,400원대가 상시화될 압력이 점점 커지는 셈입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또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정부가 사업 재편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재편 심의를 동남권 3개 기업이 통과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사업 재편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도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소형 원자로 분야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부산의 한 볼트 제조기업. 최근 정부의 사업 재편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산업 진출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확장이 가능해져서 공장 추가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설비 증설, 부지 확충, 그리고 인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을 좀 지원받고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재편 승인을 받으면 각종 특례가 제공됩니다. 등록 면허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정책 자금 우대 지원, 그리고 상법 특례와 기술 개발 지원도 받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승인받은 기업 19곳 중 동남권 기업은 모두 3곳. 이 기업들 모두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 사업 재편 현장 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 덕을 봤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을, 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는 상공계와 정책기관이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정부 자금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버팀목이 됐던 연구개발 전용 자금 지원은 몇 년 전부터 끊겼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산업자문부에 말씀드려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을 좀 늘려달라. 사업 재편 제도가 지역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들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을 해오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잦은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한다든지 또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는 등의 약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내 2위 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약관입니다.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대로면 입점업체들은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에 참여할 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악천후 등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울 때 배달앱에서 노출 거리 조정, 즉 배달 가능 지역을 축소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플랫폼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1, 2위 업체가 모두 해당됐는데 가게 노출을 제한하는 사유와 범위 등을 입점 업체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공정위는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수수료나 약관 등을 변경할 때 개별 통지가 아닌 게시판 공지로 알릴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시정을 요구한 약관은 쿠팡이츠 9개, 배달의 민족 6개로 두 회사 모두 대부분의 항목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정안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 강제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전국체전이, 오는 31일부터는 전국 장애인체전이 잇따라 열립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화봉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화의 불꽃은 부산 16개 구군을 돌며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합니다. 보도에 장성기 기자입니다. 금정산 고단봉과 유엔평화공원, 가덕도 연대봉, 그리고 광화도 만이산까지 지난달 말부터 곳곳을 돌며 숨가쁘게 달려온 성화의 불씨가 하나로 합해집니다. 희망과 평화, 비상, 그리고 화합의 의미를 모은 이 불은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드디어 첫 성화봉송 주자들이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부산에서 펼쳐질 도전과 열정의 대장정,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화려한 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지역과 세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하나로 대한민국이 합쳐지고 어우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성화는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1,200여 명의 주자와 함께 대개막식까지 16개 구군을 달립니다. 부산 체전이 이 대한민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부산 시민과 체육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체전 기간 부산을 찾는 선수단은 3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체전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자율적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오는 19일 마라톤 경기 때 부산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18일과 19일 철인 3종 경기 때는 영도구 일대가, 21일 경보 경기 때는 해운대 일대 도로가 통제됩니다. 부산시는 전국체전 경기장 준비와 선수단 맞이, 관람객 안전 대비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네, 지금 북미와 남미에선 가을 무렵 발생하는 폭풍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멕시코 동부 연안에선 침수와 산사태로 최소 47명이 숨졌습니다. 폭풍이 미 동부로 향하면서 미국 뉴욕과 뉴저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에도 폭풍으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거대한 황토빛 강물이 온 시가지를 휩쓸고 내려갑니다. 고립된 남성이 자동차 위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지만 빠른 물살에 속수무책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새벽 폭풍이 멕시코 남동부를 강타해 집중호우를 뿌리며 강물이 범람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강물 수위가 1.5m 상승하며 거리에 차량들을 쓸어갔고 포사리카시는 순식간에 35% 이상 침수됐습니다.
Nadie estaba previsto para esto. Como se puede ver, las mesas, sillas, todo llegó más de metro y medio de alto. 폭풍이 느리게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린 탓에 산악지대에선 산사태가 일어났고 현재까지 모두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pté por primero sacar los autos y a mi familia. Afortunadamente tuve la oportunidad de sacarlos. 멕시코를 덮친 강풍과 폭우는 이제 북쪽으로 향하며 미국 동부 연안을 휩쓸고 있습니다. 동부 연안 주들은 만조와 강풍이 겹치며 해안가 모래 언덕들이 붕괴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주는 시속 100km의 강풍이 예보되며 차량 전복을 막기 위해 빈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교량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여행에 나섰던 이들은 뉴욕과 뉴저지 등 공항에서 5,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며 발이 묶였습니다. 미국 서부에선 허리케인 프리실라가 폭풍으로 변하며 콜로라도주에서만 하룻밤새 12.5cm가 넘는 비를 퍼부어 인근 여러 주에 걸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훈민정음 반포 579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한글학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과 우수 외국인 학생의 훈민정음 머리말 읽기, 또 한글날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올해 한글날이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해 한글 주간 기간인 오늘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이달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7월 통계 집계 이래 최단 기간 2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안에 300만 명을 돌파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바다와 미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관광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영화 촬영을 하면 숙박비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12개 작품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대비 13배에 달하는 4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위는 올해 부산 촬영을 계획한 영화 드라마에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은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등 150편을 넘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가덕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거점 사업들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미래도시 건설안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현 시의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는지요? 네, 잘 쉬었습니다. 그 미래도시 건설안전특별위원회 지난달에 출범을 했는데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부산에 먼저 부산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미래도시 건설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나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업들이고 부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는 오페라하우스 건설 사업 그리고 부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대저대교, 엉궁대교와 같이 부산의 도시 미래를 그리는 대형 건설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도시 건설안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몇 분이나 어떻게 계십니까? 대략? 각 우리 상임위원회가 6분 정도 있는데요. 각 위원회에서 제가 8분을 실력 있는 분을 8분 엄선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덕 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에 대한 상대적인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된다 안 된다, 지지부진한 이런 피로감 속에 이제 어떤 해결책을 보여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덕 신공항부터 2029년이 이 계약 목표였는데 사실 그 전에 공법 문제도 있었고 근데 지금 건설사도 바뀌었고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과제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덕 신공항의 적기 개항인데 그렇게 기대와는 달리 착공은커녕 말씀대로 시공사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애초에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를 하였지만은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 9년 이상이 걸린다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반복이 되면서 사업은 결국 지연이 되었고 현대건설 입찰 취소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현대건설 사장이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님들 많은 질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사태가 정부의 조율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이 명확하지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았으니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면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 재정비와 일정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면 부산시 의회에서도 정부와 부산시가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토부가 어떤 추진 의지를 보여주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공기 연장 그러면서 공기 연장에 대한 일종의 보상과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 발주로 건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국토부가 공기 연장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기 연장을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사업 지원의 명분으로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산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적당한 지원 명분이 아니라 이제는 가덕 신공항 사업의 눈에 보이는 진전입니다. 이미 수년간 수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공기 연장을 검토를 한다면 여태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던 부산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도 근데 84개월보다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부산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추가 활주로 부분은 아직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사실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활주로 부분은 가덕 신공항 미래 어떤 그런 확장성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부에서 그 중심을 잡고 지금 공기 연장과 지지부진한 그 공사 추진 과정에 명확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재개발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자, 이건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떤지 2단계 개발 그리고 1단계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특혜 논란, 검찰 조사까지 참 이것도 복잡합니다. 특위에서 볼 때 이 북한 재개발은 어떤 과제와 어떤 숙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대로 북한 재개발 역시 우리 부산시를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산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의회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인데요.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해양수산부 본청사가 북한 재개발 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은 항만 이전 부지를 어떤 해양이나 관광, 문화, 금융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만들자는 사업인데 여기에 해양수산부 같은 행정까지 더해진다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북한 재개발 사업은 1단계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하고 사업지의 절반 수준 정도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분양이 된 곳도 어떤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이 예정되어 있어 좀 난개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부산시의회 한 동료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북한 재개발 지역에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를 유치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단순한 도박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카지노가 아니라 복합 리조트 형태의 특급 호텔, 그리고 예. 국제 컨벤션 센터, 공연장, 그리고 해양 레저 시설 등 관광이 접한 마이스 연계형 카지노를 예. 말하는데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나 오사카의 IR만 봐도 그 사례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알겠습니다. 불어넣자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지노는 한 7, 8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나오다가 여러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부산에서 해외 그 투자 회사와 예. 이제 그 MOU를 맺었지만은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북한 재개발의 어떤 침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예. 이제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자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여러 핵심 사업에 기대들이 많습니다. 특위장으로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미래도시 건설안전특별위원회는 부산의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한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안전하고 예.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본래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또 견제할 것은 더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름에 보면 안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시의회 이승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동거 중입니다. 동거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동거하실 건데요? 저희는 책임감 있게 만나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만큼 가족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혼인신고 없이 부부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특히 중년에 재혼을 하는 경우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법률안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의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의 종료 방식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은 합의가 없는 한 민법상 정해진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일방의 파기 의사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에서는 어떤 법적 권리가 인정될까요? 사실혼 역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고 그 비율은 사실혼 과정에서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났거나 부당하게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 60대에 혼인신고 없이 재혼을 하여 상대방과 부부 생활을 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다툼의 과정에서 배우자 사망 전에 사실혼의 파기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마무리하려다 보니 상대방 자녀들과의 분쟁 등이 빈번하게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기간이 짧거나 비정기적으로 동거하며 각자가 독립되어 경제생활을 한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 분할의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법리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에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거 생활,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서로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따집니다. 또 결혼식 여부, 가족과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여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함께 출산하고 양육했는지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데 큰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관계가 파탄, 종료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혼인신고 유무로 법적 보호가 달라집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분쟁을 막기 위해 사실혼의 권리와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법률이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비구름이 차차 남하하면서 지금은 전북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곳에 따라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6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 모레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궂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 중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오를 텐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다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지나고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18도에서 20도 안팎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3도, 울산이 2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선 높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차차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만 이용객 25만 명, 개항 49년 만에 국제선 1,000만 명 돌파를 앞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선의 착륙이 늘며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조기 기항이 절실하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공사를 포기하면서 사업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오늘 시작된 이 국정감사는 지연 사태 공식 검증 때입니다. 공사 파기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앞서 대담에서 보신 대로 정부의 명확한 추진 의지와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